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정비석 작가의 금강산 기행문인 산정무안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펼쳤습니다. 산정무안은 내금강 기행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리고 일부 문투를 바꿔서 교과서에 실은 글입니다. 그럼 정비석 작가의 산정무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산길 걷기에 알맞도록 간편히만 차리고 떠난다는 오치장이 정작 푸른 하늘 아래에 떨치고 나서니 멋은 제대로 들었다. 스타킹과 니케아 팬츠와 잠바로 몸을 겉부은히 단속한 후 등산모 제쳐 쓰고 배낭을 걸머쥐고 고개를 드니 장차 우리의 발밑에 밟혀야 할 12,000봉이 천리로 트인 장공에 뚜렷이 솟아 보이는 듯하다. 그립던 금강으로, 그리운 금강산으로 떨치고 나선 산장에서는 어느새 산의 향기가 서리서리 풍긴다. 산뜻한 마음으로 활개쳐가며 산으로 떠나는 지완과 나는 이미 진고개에 방황하던 창백한 인텔리가 아니라 역발산 기계새의 기계를 가진 갈데없는 야인 문서방이요 정생원이었다. 경원선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차 안에서 무슨 홀게 빠진 채무란 말이냐. 우리 조상들의 본을 떠서 우리도 할 소리 못할 소리 남 꺼릴 것 없이 성냥껏 떠들었으면 그만이 아닌가. 스스로 야인의 긍지에 도취되어서 뒤로 흘러가는 창밖의 경계를 우리는 호화로운 심정으로 영접하였다. 고리타분한 생활을 한간에 남겨두고 잠시나마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쾌사였던가. 인간 생활이 코답지근하고 답답하기 한없음을 인제서 깨달은 듯하다. 잠시나마 악착스러운 생활을 벗어나 순수한 자연의 품 안으로 들어본다는 것은 항상 오만한 인간 생활의 순화를 위하여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허심탄회 이나지와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전개될 자연들을 우리는 해면처럼 흡수했으면 그만이었다. 철원서 금강전철로 차를 바꿔 탄 것이 저무는 7시쯤. 먼 산골에는 황혼이 어리고 대지는 각일각 회색으로 용해되어 가는데 개성을 추상당한 살령들이 묵직한 윤곽만으로 선역 하늘에 웅크렸다. 고요하기 태고 같고 이 풍경 속에서 순시도 머짐없이 변화를 조종하는 기막힌 조화는 대체 누가 부리는 요술이던가. 창명이 저물어가는 경계에 심취하여 창가에 기대인 채 마음의 평화를 즐기다가 우리는 어느덧 저 모르게 가슴 깊이 지녔던 비밀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보배로 여기던 비밀을 아낌없이 털어놓도록 그만큼 우리를 에워싼 분위기는 순수했던 것이다. 유리창 밖으로 비치는 지완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의 청춘사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웠을 사랑담을 허심히 들어넘기며 나는 몇 번이고 담배를 피웠다. 침착한 여인네가 장롱에 옷까지 챙겨놓듯 차근차근 조리 있게 얽어나가는 지완의 능숙한 화술은 맑은 그의 음성과 어울려서 귓가에 도란도란 향기로웠다. 사랑이 그처럼 담담할 수 있을까? 세상에 사랑처럼 쓰라린 것, 매운 것은 없다는데 지완의 것은 아침 이슬같이 담결했다니 그도 그의 성격의 소치일까? 창밖에 금풍이 소슬해서 그 사람이 유난히 고매하게 느껴졌다. 내금강 역사의 도착. 어느 외국인의 산장을 그대로 떠다 놓은 듯이 멋진 양관. 외금광역과 아울러 이 한국신 내금광역은 산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한 정다운 호대조의 두 건물이다. 내와 외를 여실히 상징한 것이 좋았다. 13야월의 달빛 차갑게 넘실거리는 역 광장에 나서니 심산이 밤이라 과시 바람은 세찬데 별안간 개간을 흐르는 물소리가 정신을 빼앗을 듯 소란하여 추위는 한층 뼈에 스민다. 장안사로 향하여 몇 걸음 걸어가며 고개를 드니 산과 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에 우쭐우쭐 둘러선다. 기쓰고 찾아온 바로 저 산이 아니었던가고 금세 어루만져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힘껏 호흡을 들여마시니 어느덧 간장도 청수에 씻기운 듯 맑아온다. 청개를 끼고 물소리를 즐기며 걸어가기 10분쯤 문득 발뿌리에 나타나는 단청된 다리는 이름부터 격에 어울려 함부로 건너기조차 외람된 문선교. 문선교. 어느 때 어떤 은사가 얘까지 찾아와서 선경이 어디냐고 목동에게 차문한 고사라도 있었던가. 있을 법한 일이면서 깜짝 소문에조차 듣지 못한 것은 역시 선경과 속계가 스스로 유별한 탓이었던가. 차문주가 하처제 술집이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물으니 목동요 지행 화촌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 은속계의 노래로 속계에서는 이만한 풍류객이었다. 동양류의 선경이란 풍류객들이 사는 고장을 일컬음이니 선경과 속계는 백지 한 겹밖에 아닐 듯이 믿어지니 이미 세진을 떨치고 나선 몸이라 서슴지 않고 문선교를 건너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고단한 마련해선 일찍어니 눈이 떠진 것은 몸에 지닌 기쁨이 하도 컸던 탓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간밤에 볼 수 없던 영봉들을 대면하려고 새댁같이 수줍은 생각으로 밖에 나섰으나 계곡은 여태 짙은 안개 속에서 준봉은 상기 깊은 구름 속에서 용이하게 자태를 엿보일성 싶지 않았고 다만 가까운 데의 전나무, 잣나무들만이 대장부의 기세로 활개를 쭉쭉 뻗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것이 눈에 띄일 뿐이었다. 모두 근심 없이 자란 나무들이었다. 청운의 뜻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밋밋하게 자란 나무들이었다. 꼬질꼬질 뒤틀어지고 외틀어지고 한 야산 나무밖에 보지 못한 눈에는 귀공자같이 기품이 있어 보이는 나무들이었다. 조반 후 단장 짓고 험난한 전정을 웃음경 삼아 탐승의 길에 올랐을 때에는 어느덧 구름과 안개가 개어져 원근 산악이 열병식 하듯 점잖이들 버티고 서 있는데 첫눈에 비치는 만색의 색소는 홍, 이른바 단풍이란 저런 것인가 보다 하였다. 만학 천봉이 한바탕 흐드러지게 웃는 듯 산색은 붉을 대로 붉었다. 자세히 보니 홍만도 아니었다. 청이 있고 녹이 있고 황이 있고 등이 있고 이를테면 산 전체가 무지개와 같이 복잡한 색소로 구성되었으면서 얼른 보기에는 주홍만으로 보이는 것은 스펙트럼에 조하던가 복잡한 것은 색만이 아니었다. 산의 용모는 더욱 다기하다. 혹은 깎은 듯이 준초하고 혹은 그린 듯이 온유하고 혹은 막 잡아 빚은 듯이 험상궂고 혹은 틀에 박은 듯이 단정하고 용모 풍취가 형형색색인 품이 이미 범속이 아니다. 산의 품평회를 연다면 여기서 더 호화로울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이다. 장안사 맞은편 산에 우를 창창 우거진 것은 모두 잣나무뿐인데 모두 이등변 삼각형으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섰는 품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흡사히 괴어놓은 차례탑 같다. 부처님은 예불상만으로는 미흡해서 이렇게 자연의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으신 것일까? 얼른 듣기에 부처님이 무엇을 탐낸다는 것이 천만부당한 말 같지만 탐내는 그것이 무력 저편의 존재인 자연이고 보면 자연을 마음껏 탐낸다는 것이 이미 불심이 아니고 무엇이랴. 장안사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끼고 돌며 몇 구비의 협곡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과 물이 어울리는 지점에 조그마한 찻집이 있다. 다리를 쉴 겸 스탬프북을 한 권 사서 옆에 구비된 기념 인장을 찍으니 그림과 함께 지면에 나타나는 세 글자가 명경대, 부왕하여 천지에 잠괴함이 없는 공명한 심경을 명경지수라고 이르나니 명경대란 흐르는 물조차 머무르게 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면 지니고 온 악심을 여기서만은 정하게 하지 아니치 못하는 곳이 바로 명경대란 말인가? 아무러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찻집을 나와 수십 보를 바위로 올라가니 깊고 푸른 황천담을 발밑에 굽어보며 반공의 외연이 솟은 층암 절벽이 우뚝 마주선다. 명경대였다. 틀림없는 화장경 그대로였다. 옛날의 죄의 유물을 이 명경에 비추면 그 밑에 흐르는 황천담에 죄의 영자가 반영되었다고 길잡이는 말한다. 명경,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건이 다신들 있을 수 있을까? 인간 비극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비롯됐고 인류 문화의 근원은 거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나의 지나친 억설일까?
100번 놀라도 유부족일 거울의 요술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일상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가경할 일인가. 신라조 최후의 왕자인 마의 태자는 시방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바위 위에 꿇어 엎드려 명경대를 우러러보며 오랜 세월을 두고 나미아미타불을 염송했다니 태자도 당신의 업죄를 명경의 영조에 모시려는 뜻이었을까. 운상 깊음 고상한 기질과 성품에 무슨 죄가 있으랴만 등극하실 몸에 마의를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 이미 불법이 말하는 전생에 연일른지 모른다. 두고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계곡을 돌아 나가니 앞으로 염라대왕처럼 막아서는 웅장한 자태가 석가봉, 뒤로 맹우같이 덧누르는 신용이 천진봉. 전후 좌우를 살펴봐야 협착한 골짜기는 그저 그뿐인 듯 진태유곡의 절박감을 느끼며 그대로 걸어 나가니 간신히 트이는 또 하나의 협곡. 몸이 감길 듯이 정겨운 황천강 줄기를 끼고 돌면 길은 막히는 듯 나타나고 나타나는 듯 막히고 이 산에 흩어진 전설과 저 봉에 얽힌 유래담을 길잡이에게 들어가며 쉬엄쉬엄 걸어나가는 동안에 몸은 어느덧 심해같이 유수한 수목 속을 거닐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천하의 수목이 이렇게도 지천으로 많던가. 박달나무, 엄나무, 피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나무의 종족은 하늘의 별보다도 많다고 한 어느 시의 구절을 연상하며 고개를 드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단풍뿐. 단풍의 산이요 단풍의 바다이다. 산 전체가 요원 불타는 벌판 같은 화원이요 벽공에 외연이 솟은 봉봉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오른 한떨기의 꽃송이다. 산은 때에 아닌 때에 다시 한번 봄을 맞아 백화난만한 것일까? 아니면 불의의 신화에 이봉 저봉이 송두리째 붉게 타고 있는 것일까? 진주홍을 한 박 빨아들인 해면같이 우러러 볼수록 찬란하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김형은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흡사히 동양화의 화폭 속을 거니는 감흥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펄펄 벗어 꼭 쥐어짜면 물에 헹궈낸 빨래처럼 진주홍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그림 같은 연하담 수렴폭을 완상하며 몇십 구비의 석계와 목잔과 철삭을 답하하고 나니 문득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300단의 가파른 사다리, 한층계 한층계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지막 발걸음에서 시야는 일망무제로 탁 트인다. 여기가 해발 5,000척의 망군데 아, 천하는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던가.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지우지간에 서 있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봉은
단걸음에 건너뛸 정도로 가깝다. 그 밖에도 유상무상의 허다한 봉들이 전시에 할거하는 군웅들처럼 여기에서도 불끈 저기에서도 불끈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밑은 천인 단의 무한재로 뚝 떨어진 황천 계곡에 단풍이 선열처럼 붓다.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에 칠보단장 같다면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낯붉은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저물 무렵에 마하연의 여사를 찾았다. 산중에 사람이 귀해서였던가. 어서 오십사는 상냥한 안주인의 환대도 은근하거니와 문고리 잡고 말없이 맞아주는 여관집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루알같이 고왔다. 여장을 풀고 마하연암을 찾아갔다. 여기는 선원이어서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라고 한다. 크지도 않은 절이건만 승려수는 실로 30명은 됨직하다. 이런 심산에 웬 승려가 그렇게도 많을까. 한없는 청산 끝나가려 하는데 흰구름 깊은 곳에 노승도 많아라. 옛날 그대로다. 노독을 풀 겸 식후에 바둑이나 두려고 남포등 아래에 앉으니 온고지정이 불현듯 새로워졌다. 남포등은 참말 오래간만이네. 하며 불씨를 바라보는 김형의 말씨가 하도 따뜻해서 나도 장난삼아 심지를 돋우었다 줄였다 하며 까맣게 잊었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운 얼굴들이 흐르는 물에 낙화송이같이 떠돌았다. 밤 깊어 뜰에 나가니 날씨는 흐려 다른 구름 속에 잠겼고 음풍이 몸에 선선하다. 어디서 샬샬 소란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기에 바람소리인가 했으나 가만히 들어보면 바람소리만도 아니요 물소리인가 했더니 물소리만도 아니요 나뭇잎 갈리는 소리인가 했더니 나뭇잎 갈리는 소리만은 더구나 아니다. 아마 바람소리와 물소리와 나뭇잎 갈리는 소리가 함께 어울린 교양악인 듯 싶거니와 어쩌면 고온이 잠든 산의 호흡인지도 모를 일이다. 달빛에 젖으며 뜰을 어정어정 거닐다 보니 여관집 아가씨가 등잔 아래에 외로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 무슨 책일까? 밤 깊는 줄조차 모르고 골똘히 읽는 품이 춘향이 태역 맞으며 백으로 아래는 대목일 것 같기도 하고 누명 쓴 장화가 자결을 각오하고 원한을 하늘에 고축하는 대목일 것 같기도 하고 시베리아로 정배가는 카츄샤의 뒤를 네플류도프 백작이 쫓아가는 대목일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판에 제멋대로 상상해보는 동안에 산속의 밤은 철양이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다시 산을 찾아 나섰다. 자꾸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갔기에 어느 세월에 이 골을 다시 헤어나 볼까 두렵다. 이대로 친지와 처자를 버리고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나 보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이키니 몸은 어느새 구름을 타고 두리둥실 솟았는지 군소봉이 이 발밑에 절하여
아래는 비로봉 중어리에 나는 서 있었다. 여기서부터 날씨는 급격히 변화되어 이 골짝 저 골짝에 안개가 자욱하고 음산한 구름장이 산허리에 감기더니 은제 금제에 다다랐을 때 기어이 비가 내렸다. 젖빛 같은 연무가 짙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다. 우장 없이 떠난 몸이기에 그냥 비를 맞으며 올라가노라니까. 불현 일진 광풍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휙 소리를 내며 운물을 몰아가자 은하수같이 정다운 은제와 주홍주단 폭같이 늘어놓은 붉은 진달래 단풍이 몰려가는 연무 사이로 나타나 보인다. 은제와 단풍은 마치 이랑이랑으로 석박구어가며 짜놓은 비단결같이 홍에서 골짜기로 퍼덕이며 흘러내리는 듯하다. 진달래는 꽃보다 단풍이 대승함을 이제야 깨달았다. 오를수록 우세는 맹렬했으나 광풍이 안개를 헤칠 때마다 농무 속에서 홀현홀몰하는 영봉을 영송하는 것도 가히 장관이었다. 산마루가 가까울수록 비는 폭주로 내리붙는다. 12,000봉이 단박에 창해로 변해버리는 것일까? 우리는 갈 데 없이 물에 빠진 쥐 모양을 해가지고 비로봉 절정에 있는 찻집에 찾아들이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고 섰던 동자가 문을 열어 우리를 영접하였고 벌겋게 타오른 장독 같은 난로를 에워싸고 둘러앉았던 선착객들이 자리를 사양해 준다. 인정이 다사롭기 온실 같은데 밖에서는 몰아치는 빛발이 어느덧 우박으로 변해서 창을 때리고 문을 흔들고 금시로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다. 용호가 싸우는 것일까? 산신령이 대노하신 것일까? 경천동지도 유만부동이지. 이렇게 만상을 뒤집을 법이 어디 있으랴고. 간장을 죄는 몇 분이 지나자 날씨는 삽시간에 잠든 양같이 온순해진다. 변환도 이만하면 극치에 달한 듯 싶다. 비로봉 최고점이라는 암상에 올라 사방을 조망했으나 보이는 것은 그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운해뿐. 운해는 태평양보다도 깊으리라 싶었다. 내, 외, 해, 삼금강을 일망지하에 굽어 살필 수 있는 한 지점에서 허무한 운해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가석하나 돌이켜 생각건대 해발 6,000척에 다시 산장 5척을 가하고 오연히 저립해서 만악 천봉을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였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마음은 천군 만마에 군림하는 회승 장군보다도 교만해진다. 비로봉 동쪽은 안악내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해였다. 설자리를 삼가 구중심처가 아니면 살지 않는다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공주이던가. 길이 저물어 지친 다리를 끌며 찾아든 곳이 애화 맺혀있는 용마석. 마의 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능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우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한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무덤가 비에 젖은 두어평 잔디밭 테두리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서녁 하늘에
화석된 태자의 애기 용마의 고영이 슬프다.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 여기서는 잠시 머무르는 듯 소복한 백화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중천에 서럽다. 태자의 몸으로 마일을 걸치고 스스로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 사직을 망쳐버린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이었으리라. 울며 소매끼 부여잡는 낭랑공주의 섬섬 목수를 뿌리치고 돌아서 입산할 때에 대장부의 흉리가 어떠했을까. 흥망이 제천이라 천운이 슬퍼한들 무엇하랴만 사람에게는 스스로 신의가 있으니 태가가 만국지한을 고행으로 창맹 즉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신 도타운 자해가 천년도 수유던가. 고작 70생애에 희로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 움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암연히 수스롭다.